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성김 미국 대북 특사는 다음 주 북한이 5년 만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했고, 윤석열 당선자가 평양의 핵 위협에 강하게 대처한다고 약속하자 모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입장에 관한 기고문이 외교 잡지 포린 팔러시에 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사이에 새우로 모호한 입장을 택하면 안 되고 세계 지도국으로서 선택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는 이어지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돈바스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민들에게 피신하라고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 11명이 코비드 이후 시행됐던 이민자 입국 제한인 타이틀 42를 해지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타이틀 42가 폐지되고 이민자가 몰려오면 모든 이민자를 워싱턴 DC로 보내려고 버스 920대를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2사람을 징계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무부가 기소하면 2사람은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만 달러를 물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코비드-19 케이스가 또 늘어나고 있고 연방 법무장관과 상무장관도 양성 반응입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코비드 웨이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팔리고 있는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조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맨 앞에 섹션 마지막 부분에 포린 팔러시에 실린 한국이 앞으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한 2, 3분 말씀드리는 것은 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이 같은 내용들을 미국 언론에서 지금 되풀이 보도하고 있다 하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김 미국의 대북 특사가 이제 15일이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 전 주석의 살아있다면 110회 되는 생일이 되기 때문에 미사일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핵까지 탑재한 핵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긴장 없이 지나기를 바란다. 하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6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건 없이
협상을 하자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이 이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전례 없는 고립을 하고 있다. 나와서 대화해라 하는 촉구지만 전혀 북한이 그 정말로 콧방귀도 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미국의 대북 특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번이나 최근에 발사했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아무리 그 미국이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리가 없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전하고 있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더라도요. 이 김여정 부부장의 핵무기를 여차하면 남한에 쏠 수도 있다 하는 그 성명 발표한 이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뭐 군부대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한미 군사 동맹과 합동 방위 태세를 통한 그 억지력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얘기까지 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표단이 미국에 와서 국가안보보좌관 잭 설리반을 만나서 전략적 무기 배치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했다. 그러니까 뭐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거리 폭격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으로서는 워싱턴과 함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슬프게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구소의 그 한국 의장인 레몬 그 파체코 파드로 이분은 미군과 핵무기로 한국의 궁극적인 그 안보를 주는 데 있어 이런 것이 계속 중요하다. 미국으로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고 들으나 마나한 얘기지만 지금 그만큼 시계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있지 4월 15일에 탑뉴스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그 미국과 뭐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방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밖에 뭐 지금으로서는 옵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핵무장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포린 팔러시에 쓰여진 그 실린 기고문을 전해드리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윤석열 그 당선자로 하여금 외교 정책에서 어떤 그 변화를 요구한다. 선택을 해야지 된다. 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그런데 이 기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의 그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2달 있으면 2달도 아니네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될 때 지금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었던 것과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심지어는 이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보다 더 앞에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까지는 미국 국방부도 이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다고 하고 계속 멈추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선택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했었던 것, 그러나 다 갖지 못한 것.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윤석열 당선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기고문입니다.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제재에서 한국이 거리를 두다가 며칠 만에 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 거리를 두다 발표했을 때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고문은 좀 얄미울 수도 있는 눈치만 보는 아니면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는 그런 그 내용의 기고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고문은
UPI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그 아리랑 텔레비전에서 영어 텔레비전이죠. 앵커로 일하고 있는 오수영 씨가 쓴 그런 기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한국 문제도 알고 뭐 태어나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는요. 그런 사람이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잡지에 쓴 그런 기고문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있어서 정말 미국이 주요 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국은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한 그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이기는 한가?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국 특파원, 서울 특파원 크리스찬 데이비스 씨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사이에서 뭐 turn between two lovers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좀 약간 뭐 노골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지만 그런 그 뉘앙스로 시작을 합니다. 박수현 요즘 인터뷰 많이 하고 있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T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이 있는데 어쩌란 말인가. 나쁜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거의 모든 세계 언론이 다 공개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세계 지도자도 비난했는데 이제 한국 그 수출 업체들도 있고 해서 한국이 할 수 없었던 입장, 그 입장에 대해서 비난한 것을 박수현 그 국민소통 수석이 나쁜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 하고 TBS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보러 독립적인 제재라도 하란 말입니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 입장을 이해해야지 된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TBS에서 Foreign Policy는 yes. 제재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 그 기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또 미국의 동맹이지 않는가. 한국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텝을 잘못 밟았고 지금도 완벽하게 신뢰를 받을 만한 스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그 차관보를 지내신 분이 한 얘기인 겁니다. 미국과 스텝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다른 스텝. 이거는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단결이 아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미국이 주도를 해서 지난해 11월 달부터 계속 이런 문제를 정말 그 국제 그 정보 사회에서 잘 안 하던 일을 영국과 미국이 계속 그 보도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러시아가 침공하기만 하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미팅을 하면서 한국 수출 보호를 어떻게 하면 하는가 충분히 한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이상 그런 국가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포린 팔러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침공하자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고 연설도 없었고 다른 나라처럼 간단한 코멘트를 이 박 수석에 의해서 하게 했다. 유감이다. 이 정도요. 결국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제재에 동참은 했지만 처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민한 이슈 때문에 또 무역 때문에 피하는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완전히 껄끄러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것. 그래서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그런 새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뭐 몽골, 중국, 일본 지금은 이제 워싱턴과 안보 협력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잘 관계를 맺어서 경제적인 이득도 그 무역 투자 같은 것 등등도 하고 이득도 보고 북한 이슈 때문에 이제 필요한 때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그래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세계화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독일의 앙겔라 머르켈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세계화가 한국을 자유무역 그런 것으로 굉장히 그 무역 방면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외교력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몇십 년 동안 외교적인 예민함은 쭉 뒤로 하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도 중국의 남중국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든가 영토 분쟁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GDP가 세계 10위고 군사력으로도 그 재래식 핵무기를 빼고는 6위인데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지도국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주 전략적인 모호함을 취해 왔는데 그리하여 2003년이 되니까 이미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이 돼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되기도 했고요. 한국 수출의 27%를 중국으로 하게 됐고 2007년부터 2008년 러시아는 또 주요 수출국으로 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삼성이라든가 LG는 가전제품을 많이 수출했고 현대가 6개의 공장을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지을 때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갔잖아요. 그 오픈할 때 가서 현대자동차 시승식도 해주고 했죠. 한국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 보러 어쩌란 말이냐, 제재를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고 포린 팔러시는 이제 한국 정도 위치가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글로벌 재정 사태 때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굉장히 강해지자 한국도 좀 곤란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좀 뭔가 좀 다리를 놓아보려고 하다가 평화와 협력으로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늘어나면서 서울이 막 그 베이징에 뭔가를 그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도 받지 않아줬고 박근혜 그 대통령이 뭐 중국의 무슨 큰 행사에도 갔지만 결국은 미국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그 2016년도에 그 방위 시스템 들여놓고 중국이 화가 나서 18개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해서 관광에서만 2017년 한 해 동안 150억 달러를 손해를 봤다 하는 얘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웨이크업 콜이라는 얘기입니다. 랜드 산타모니카에 있는 국방연구원의 브루스 베넷이가 한국 정부는 자유경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그 무역 관계로 한국이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물론 인식을 해야 되지만 경제가 결국은 정치에 묶여버렸다. 중국이 경제 그것을 파워풀한 무기로 한국에 사용을 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약간 물러서서 더블 충성을 약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 로열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베이징의 남북 외교 진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충성을 약속을 하면서 인도 퍼시픽 여기에 이제 가입하지는 않고 좋다 얘기를 하고 동시에 미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미국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한국도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중국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5G 네트워크 중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끈하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무엇은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그 남북 문제에 있어서 성과도 없었고 미국과는 마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린 팔러스의 이 기고문은 신뢰도 깨져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의 그 매너라든가 아니면 국제법 준수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이 성과를 못 거둔 것은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러시아와 훨씬 가까운 독일도 노드스트림 2를 스탑하고 또 국내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했다. 스위스도 중립국가인데도 그런 것을 포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많은 벌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앙겔라 머르켈이 16년 동안 총리를 하는 동안 러시아와 가까운 지금의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있는 그 3인당이 워낙에 러시아와 게하르트 슈레더 총리 때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이 앙겔라 머르켈은 소수당의 지도자로서 그 친러시아 세력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인 목적이라든가 또 이런 그 에너지 의존도도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당시로서는 그 결정이 옳았다라고 앙겔라 머켈이 얘기하지만 독일 언론은 지금 그 당시에 그 결정이 틀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서구 사회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는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보니까 스탈린으로 똑 돌아가 버렸네. 이렇게 된 거죠. 해서 한국보다 훨씬 러시아와 관계가 많고 친하고 이해관계도 있는 독일도 그랬는데 하면서 문 대통령의 그 주변 사람들은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워싱턴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승인 안 받아도 되는 32개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이 못 들어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뭐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자 나흘 뒤에 국제사회에 동참을 한다 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는 정권이 바뀌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 기고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여부는 물론 서울이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외교 정책 그 변화에 대해서 외교 그 다른 나라의 업저버들이 서울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분은 이제 그 UPI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그 특파원을 했고 지금 이제 영어 방송에 앵커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한국 국민도 원한다고 이분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대중은 워싱턴이냐 중국이냐에서 이제 안보를 중요하게 하는 보수는 항상 워싱턴이고 그리고 뭐 경제 이런 쪽에서는 중국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조금 늘어나면서 미국 쪽으로 조금 많이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론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지 된다 하면서 뭐 300만 달러를 모아서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게 뭐냐 더 지원을 해라 세계 GDP가 10인데 하고 얘기를 지금 문재인 행정부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외교관들을 그 유럽에서는 그 내쫓은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므로 윤석열 그 차기 대통령은 이 자유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이 러시아 침공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위치에 한국이 더 이상은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같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침공이 있을 때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책임으로서 왜냐하면 그렇게 위에 있는 국가니까 이제 G7에서 G7 국가 그 다음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그룹에 예를 들어 이런 위치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아리랑 텔레비전의 앵커인 그 오수영 씨가 포린 팔러시에 쓴 기고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러시아를 유엔에서 인권위원회에서 퇴출시키는가 하는 투표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투표가 진행될 텐데 그런 내용은 잠시 뒤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게 또 네, 그래도 또 다 방법이 있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미국 뉴스들부터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 보면은요, 오늘 그 세 사람의 공화당 그 정치인의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캐턴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미 롬니, 유타, 그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 또 그 수잔 콜린스, 메인주 이 세 사람이 연방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53대 반대 47이 되는데 이 세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언제나 중도파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한 명도 안 할지 모른다. 이 부통령이 민주당의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상원 의장으로 행사해서 연방 대법관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세 명은 아무튼 그 해서 부통령의 표가 필요 없게 됐고요.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이 은퇴하면서 들어가는 새로운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브라이어 그 대법관이 여름까지는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적어도 뭐 7월 이전에는 뭐 당장 그 어떠한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월 달이 생일인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그 대법관, 지금 유일하게 남자 흑인으로서 대법관이 돼 있는, 최근에 이제 와이프 주인이 때문에 굉장히 곤경을 조금 겪고 있죠. 그 사람이 74세로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그 커턴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진영 6대3 보수 6 진보 3의 이 형태는 적어도 10년 이상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40대, 50대, 제일 많은 사람이 나이가 60대이기 때문에요. 9명 사이에서. 그리고 이 텍사스의 그 주지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며칠 전부터 이제 코비드 19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국경을 열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공공 건강을 이유로 이민 오는 그 난민 신청도 받지 않고 남부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지금 그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한 열흘 사이에 2,00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코비드도 잦아들었으니까 풀겠다 해서 난민 신청도 받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국경이 바로 접해 있으니까 무척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의 주지사가 오는 대로 다 워싱턴 DC로 버스를 태워서 보내야지 되겠다 해서 920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하루에 18,000명 정도가 줄을 서서 미국에 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비행기라도 대절해서 워싱턴 DC로 보내겠어. 워싱턴에서 지금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 42는 공공 건강을 이유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아놨던, 그쪽 남쪽 문을 막아놨던 것이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이 그동안 그 관리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이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민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남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미국으로 볼 때 금방 다 돈 많이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알고. 그러나 미국의 그 오랜 그 열림의 그 정치, 또 이민에 대해서도 열리고, 또 미국이 오랜 동안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그 정치를 그 조정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생긴 그쪽에 뭐 빈곤, 여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인권의 무게를 달고 미국의 국가로서 그래서 지금 다시 여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같은 텍사스 주지사인데 아들 부시와 지금 현재의 똑같은 또 공화당이기도 하고요.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도 참 다르다. 이 부시 대통령이 가장 그 중도파에게도
플러스 점수를 받았던 부분이 이민자에 대해서 너무나 그 관대했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정치적인 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시기에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 타이틀 42를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하는 것을. 타이틀 42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도 1년 이어왔죠. 그렇지만 지금은 코비드가 조금 가라앉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해지를 하면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 맨신, 또 오랜만에 이름을 그 불러드리네요.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국경 이런 곳에 그 이민자들이 남쪽에서부터 오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해서 이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이 민주당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한 11명 정도가 여기에 찬성을 해서 민주당 의원도 조 맨신뿐만이 아니라 그 또 역시 애리조나의 그 상원 의원이 2명이니까 2명 가운데서 한 명인 마크 켈리 우주인이었다가 와이프가 거기서 뭐 마켓 같은 데서 뭐 캠페인 같은 거 타다가 누군가의 총에 맞아서 지금은 거의 총명했었던 여성이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남편이 대신 정치인이 된 마크 켈리도 여기에 동조랍니다.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애리조나주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고 제일 먼저 팍스가 그걸 얘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을 무척 싫어했었고 해는 애리조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보수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크 켈리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조금 연기하면 안 되냐. 좀 더 이 남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이 교수이지만 무역 자문을 했었죠. 그리고 댄 스카비노는 대통령의 그 부비서실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의회에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으니까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에 뭐 본인들의 행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도 거부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모독죄로 딱 그 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이게 의회에서 결론 내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방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었던 이제 그 전 그 연방 하원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인데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는 뭐 한 달도 되기 전에 연방 법무부에서 금방 그 기소를 해서 7월 달에 재판 날짜 잡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서실장에 대해서 마크 메도우스는 지금 4개월이나 됐는데도 아직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기소할지는 모르겠는데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사위가 뭐 중국에 대해서 전문가 좀 찾아봐라. 이 장인이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막 보다가 아마존의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중국을 열심히 때리는 책을 쓴 것이 나와서 피터 나바로의 여러 가지 경제 시각, 정책 이런 것들은 경제계 주류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거든요. 해서 발탁이 돼서 백악관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도 이제 그 전후로 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소된 이 스티브 배넌과 함께 한 100명의 정치인들에게는 접촉을 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죄가 확정되고 하면은 1년 징역형이거나 10만 달러 벌금 아니면 두 가지 다 1년 징역형 플러스 10만 달러 벌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에 가이요. 그 마이 필로우 마크 린델 마이클 린델 이분 이름은 늘 잊어요. 마이클 린델 이 벽에 가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척 친했던 다시 또 이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투표기계 회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막 그 기계 작동 잘못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떨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저걸 했고요.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뭐 경제 뉴스도 전해드려야지 되고 뉴스가 많이 밀렸네요. 우크라이나도 중요한 뉴스들이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김형만 선생님 5번 홀까지 입은 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기운이 나고 좋네요.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굉장히 강했을 때보단 강했었던 사람이 약했을 때 늘 왜 저 사람은 늘 약하기만 하는가 그런 사람을 후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저기까지 갔네 하는 우리에게 주는 배움과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있고요. 입은 바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G20 재무장관 회담에 러시아가 참석하면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4월 20일에 열리는 거죠. 4월 20일에는 G20 재무장관과 각급 연준 의장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고 G20의 뭐 원래 정식 회의는 11월 달에 인도에서 열리죠.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G20 국가에서 빼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뭐 미국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다 다른 G20 멤버들이 동의를 해야지 되니까 아무튼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재무장관이 이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많이 그 수출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히고 하니까 결국은 식료품 값이 폭등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국가만 의존하면 얼마나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세계가 다시 경험하고 있다.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 16일에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의 공개시장 위원회 회의록이 어제 이렇게 발표된 거 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양적 완화, 돈 많이 푸는 것은 더 빨리 줄이고 그리고 이자율은 심지어 한 번에 0.25%가 이제 전형적인 이자율 인상할 때의 그 폭이잖아요. 0.5%까지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그 회의록의 내용이었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정국 개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우정국이 돈이 없다. 우정국은 납세자의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정국은 우표 팔고 그 밖에 서비스 비용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엿새 배달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퇴자의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조금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미리 그 돈부터 확보해 놓고 했는데 예산에 이제부터는 은퇴자가 은퇴를 해야지 뭐 그런 것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혜택의 헬스케어에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돈을 뭐 50억 달러를 세이브를 해서 미국의 우정국 자체가 경제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지고 처방약도 많이 요즘에 배달해 주잖아요. 그런 민주주의의 기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런 우정국의 개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정보와 팀업을 해서 다른 서비스도 하면서 조금 수익을 늘리기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아직 안 했어요. 러시아가 UN 인권위원회에서 퇴출되는가 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나토 외무장관들도 오늘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더 지원하는가 하는 것을 논의를 했는데 어제 두 딸을 포함한 푸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보기에는 끝내주지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기에는 끝내주지만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제재가 없고 우리에게 강한 무기를 주지 않으면 러시아로서는 아무리 제재를 해봐야 이거 공격을 허락하는 거네? 이렇게 알고 계속 우크라이나로 달려들 겁니다. 라고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정말로 강한 제재라는 것은 오일 봉쇄 그리고 러시아 국영은행도 완전히 세계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좀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봉쇄하는 것. 국제 시스템으로부터 그것입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이제 석탄 제재부터 들어갔으니까 오일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 수입 러시아에서 안 하겠다 하는 국가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수도 키브와 체르노빌에서는 뭐 미국 국방부가 보기에는 어제로서 수도에서도 완전히 그 오후 그 확인한 것이 일단은 철군을 해서 벨라루스 쪽으로 보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이 위태로워서 그래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은 아직까지 피할 수 있으니까 피신, 탈출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 그쪽 지역에서 뭐 루안스크라든가 도네츠크에도 전부 러시아를 지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작은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제 뭐 확인을 시켜줬고요.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벤치에 지금 눈이 내리잖아요. 눈도 한방눈도 아니고 쌀랑눈 같은 것이 서글프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녹진 않고 정말 을씨년스럽게 생긴 그 벤치에 빵이 하나가 바게트 빵이 이렇게 있고 빵 위에 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핏자국이 있는 겁니다. 빵 주인은 없고 빵만 남아있는 이런 그 사태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에도 선수들이 참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푸틴을 지원하는 이유로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출전 금지가 됐고요. 얼마나 오래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행정부가 바뀌니까 지금 결정적인 그 시기다.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의견인 거죠. 그렇지 않고 현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에 밑보여서 중국처럼 또 우리 당하면 어떻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인 거예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포린 팔러스의 그 기고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겪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4년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나토 유럽연합을 막 쪼개고 부수고 이 난타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정도까지 단합을 할 것을 예상을 못했고 앞으로도 조금만 있어봐라. 우리한테 오일 싸게 사가지 못하고 조금만 있어봐라. 이게 러시아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 젤렌스키는 그러니까 정말 종횡무진 이태리에서 유엔에서 유럽연합, 나토,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까지 다 그 국회에서 한국은 아직 국회에서 연설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여론은 지금 어제도 베를린에서 시위하는 거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누워서 우크라이나 색깔 보이고 기 보이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기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스탈린 당시에 그런 그 구체제 시스템이 이기느냐, 독재 시스템이 이기느냐, 민주 자유 시스템이 이기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저 오늘 우크라이나 블라우스 입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블라우스거든요.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샀는데 그때는 이런 감정이 없었죠. 이런 술을 놓는 이런 형태의 옷을 몇 년 전부터 여성들이 많이 입잖아요. 일부는 인도, 일부는 멕시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데 조금씩 달라요, 국가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조금 더 좀 촘촘한 것 같아요. 색깔은 아프가니스탄이 훨씬 화려하고. 저도 오늘 우크라이나 블라우스 입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워싱턴에 앞서 법무장관, 상무장관 말씀드렸었는데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도 코비드-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워싱턴에서 큰 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염된 거고요. 그리고 무슨 아담 쉐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이 버뱅크가 지역구인 그 의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뉴욕 등지에서는 지금 코비드-19 케이스가 증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지금 28,700명 감염자 나옵니다. 2주일 전에 3만 명 이상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백신 접종 받은 사람도 많고 면역성이 자연 면역, 백신으로의 면역 생긴 사람이 많아서 무슨 웨이브가 되는 것까지는 안 간다고 보지만 그래도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걸 하셔야지 되고요. 또 이렇게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규제가 풀어지니까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도 마스크 쓰지 않고 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는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역성이 평소에 약하지 않으시더라도 조금 피곤하시다 하신 분들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켜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왜 노로바이러스라고 생굴을 먹으면 무슨 아주 흔한 그 식중독 현상 있잖아요. 무슨 열에 구토, 현기증, 복통 이렇게 일어나다가 근육통도 일어나고 하는 이게 캐나다와 미국 남부 이런 데서 잡힌 굴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13개 주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거든요.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네바다, 뉴욕, 오리곤, 텍사스, 워싱턴 주에서 관계 당국이 수거는 하고 있답니다. 생굴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